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로는 대기업 출신의 AI 전문가가 발탁됐는데요. AI 세계 3대 강국을 향한 도전이 과학기술계의 실질적인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AI 세계 3대 강국 실현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과학기술 기반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후보자는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기초과학 연구와 AI 생태계를 잘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AI 전문가이기 전에 과학기술인이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폭넓게 협력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발로 뛰는 장관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후보자는 LG경제연구원 AI 자문연구위원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어제는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반짝 무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는 오늘과 내일 다시 전국을 적실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쳤던 장마가 숨을 고른 사이 전국에 반짝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기 양평 옥천면은 36.2도까지 오르며 가장 더웠고 서울과 광주, 대구 등 대부분 지역에서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해상으로 내려가고 우리나라의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난 겁니다. 한낮에는 강한 햇볕으로 인해 서울과 울산, 전남 등 내륙 곳곳에 오존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 있던 저기압이 점차 한반도를 향하면서 다시 전국을 적실 전망입니다. 정체전선에서 떨어져 나온 저기압이 점차 북상하면서 23일 야간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어 25일 수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서울 등 내륙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남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주 후반에 정체전선이 또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5일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간 뒤 정체전선은 일시적으로 약화되며 전국적으로 강수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28일경 다시 정체전선이 중부지방부터 활성화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전라북도에 비가 시작이 되겠고, 더위와 비가 번갈아 나타나는 장마철. 비가 시작되면 예보된 강수량이 많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강한 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제주 해수욕장 12곳 중 10곳이 오늘부터 개장해 피서객을 맞습니다. 신양 해수욕장은 26일, 중문 해수욕장은 30일에 문을 엽니다. 특히 2호, 협재, 삼양, 월정 해수욕장은 다음 달 15일부터 밤 9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요원 120여 명을 배치하고 파라솔과 평상 가격은 각각 2만 원과 3만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는 기후위기 직격탄을 맞으며 극심한 재해가 집중됐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2024년 아시아 기후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아시아가 폭염과 홍수 등으로 유례없는 기후위기의 해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6개 주요 기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아시아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4도 높았으며 이 가운데 5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난화 속도 역시 아시아가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면 온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 10년 동안 상승률이 지구 평균의 2배에 달했으며
해양 열파의 영향 면적은 1993년 이후 가장 넓었습니다. 여름이 점점 더 무더워지면서 각 방에도 벽걸이 에어컨 설치를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벽걸이 에어컨은 제품마다 가격과 성능 차이가 컸습니다. 가격은 최대 2.5배, 냉방 속도는 원하는 온도까지 가는데 5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걸이 에어컨 성능 실험장. 35도인 공간에서 에어컨을 최대 풍량으로 작동시킨 후 24도까지 낮추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7평형에서 삼성전자의 벽걸이 에어컨이 9분 53초로 가장 빨랐습니다. 반면 루컴즈 전자와 하이얼 제품은 14분을 넘겨 최대 5분 가까이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또 에어컨을 5시간 동안 켜놓고 평균 온도와 설정 온도의 차이를 측정하는 실험에선 LG전자와 삼성전자, 하이얼 제품이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1.2도로 편차가 가장 작았습니다. 소음 실험에서는 캐리어와 하이얼 제품이 조용한 거실 수준인 40dB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품별 가격 차이는 컸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약 120만 원대로 다른 제품보다 2.5배가량 비쌌지만 미세먼지 제거 등 부가 기능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부가 기능은 삼성전자의 7평형 제품이 25개로 가장 많았고 LG전자의 7평형 제품이 18개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 달에 드는 전기요금은 LG전자 제품이 17,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그 외 4개 제품은 19,000원에서 22,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벽걸이형 에어컨은 설치 공간의 면적을 고려해 냉방 성능이나 소음, 에너지 비용 등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위비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우리 전투기와 전차 등을 도입하면서 K-방산의 핵심 지역이 됐는데요. 경남 지역 중견 중소기업들도 폴란드에서 유럽 시장 진출과 확장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폴란드 현지에서 전합니다. 폴란드 포모르스키의 주도가 있는 그단스크시에서 열린 방산업체 교류회. 폴란드와 경남 지역 방산업체가 서로의 사업 분야를 공유하며 협력을 모색합니다. 경남 대표단에 참가한 경남의 중견 중소기업들은 이 자리를 통해 수출의 기회를 확인했습니다. 해군 함정에 방탄 소재를 만드는 한 업체는 그동안 수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류회에서 회사를 알리게 됐고 폴란드 업체 두 곳은 한국 사업장을 방문하기로 해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의 핵심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한 중견기업은 방산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복합 소재 전문 기업인 장점을 살려 그동안 5% 미만의 방산 매출을 50%까지 끌어올려 매출 1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이 방산 쪽에 저희들이 많은 집중과 투자를 지금 이루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폴란드가 기존에 방산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이번 교류회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지역업체들의 유럽 진출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길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업체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폴란드와 연기를 잘해서 또 전체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와서 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또 우리 밀양시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는 9조 원대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이번 달 안으로 체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 대표단의 이번 방문에서 경남의 방위산업체들은 이곳 폴란드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국산 VR 콘텐츠 제작 도구 개발 사업에서 외국산 도구를 성과물로 둔갑시켜 보고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제출된 VR 콘텐츠 5개 중 3개가 외국산 엔진으로 구동됐고 연구 책임자가 특수 관계인에게 과제를 몰아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또 참여 기업의 뇌물 시도에도 연구 책임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과제 수주를 방조하는 등 관리 부실 의혹도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는 해당 연구 책임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검증과 조치를 실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국가 간 새로운 디지털 격차를 만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각국이 AI에 뛰어들면서 전 세계가 최첨단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눠지고 이 격차는 국제 정치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간 새로운 의존 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옥스퍼드대는 전 세계에서 AI 데이터 센터의 절반 이상이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에 집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AI에 특화된 대규모 컴퓨팅 시설이 있는 국가는 32개국으로 컴퓨트 파워를 보유한 반면 이 시설이 없는 나라는 150개국을 넘습니다. 냉각, 숙련 인력 등 막대한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 등 기술 강대국은 AI 시스템을 이용해 데이터 분석에서부터 자동화, 신약과 무기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며 24시간 뒤 12일 전쟁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이란은 카타르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는데 미국의 사전 통보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리고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도 휴전에 들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4시간이 지나면 전 세계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른바 12일 전쟁의 공식 종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합의 발표는 이란이 카타르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후 나왔습니다. 이란은 지난 21일 핵시설 3곳에 공습을 당한 데 따른 보복으로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벌였습니다. علیه السلام در عملیات بشارت فتح پایگاه تروریستی آمریکا در العدید قطر را هدف تهاجم ویرانگر و قدرتمند موشکی قرار داد.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이 미사일 14발을 발사했지만 13발은 격추했고 한 발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다 이란이 사전에 공격 계획을 미국에 알려와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카타르 국왕과 휴전안을 논의했고 카타르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발표가 이뤄지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 대련처럼 이뤄진 공습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란이 분노를 거두고 평화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혀 휴전 협상 성사를 암시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공격을 미리 알려준 이란에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알려준 덕에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란이 매우 약한 대응을 내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인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피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매우 기쁘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분노를 모두 해소하고 앞으로 더 이상의 증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평화와 화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스라엘도 같은 길을 걷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글에서는 이제 평화의 시간이 왔다며 전 세계에 축하한다는 글을 대문자로 강조했습니다. 목표로 했던 핵무기 제거를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더 이상의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체제 전복 언급을 진화하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s posture and our military posture has not changed. The president was just simply raising a question that I think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are asking. 미국의 핵시설 공습으로 전쟁이 임박한 듯했던 분위기는 이란의 약속 대련 같은 형식적 반격을 계기로 급반전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어떤 휴전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24일 새벽 소셜미디어에 휴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테헤란 시각 기준 24일 새벽 4시까지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중단한다면 이란도 대응을 더 이어갈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먼저 휴전에 들어간 뒤 12시간 뒤에 이스라엘이 휴전에 들어간다고 밝힌 휴전 협상안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미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제한적 수준에 그친 데 이어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8월물 종가는 배럴당 68.51달러로 전장 대비 7.2% 떨어졌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주변국 주둔 미군 기지에 한정된 데다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한국 시간 24일 오전 8시 39분 기준 배럴당 65.1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난 20일 종가와 비교해 11.83%나 급락한 것입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이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철강 관세 불똥이 수출 주력 품목인 가전에까지 옮겨붙으면서 가전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부과한 지 2달여 만에 대미 철강 수출액은 16%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월별 수출 물량은 비교적 유지됐지만 지난달 수출 단가는 톤당 1,295달러로 9%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국내 철강 업체들이 마진을 줄이고 버티기에 나선 결과로 풀이됩니다. 관세를 좀 최소 부담을 해야 미국 내에서의 그나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가격을 조금 낮추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이달 4일부터 철강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면서 하반기 수출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우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국내 업계를 궁지로 몰아넣은 철강 관세가 이제는 세탁기와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도 매겨졌습니다. 가전에 들어가는 철강 비중은 대략 10% 정도로 관세의 50%가 부과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 따져보면 가격이 5%가량 비싸집니다. 사실상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는 게 답이지만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이란 공습까지 터지면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기업이 완충시킬 수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일시적으로 버티기 해야 되는. 더욱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도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그저 새 정부의 대미 협상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청년,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률은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중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2023년 국내 청년, 여성, 고령층의 고용률은 각각 45%, 61%, 70%로 OECD 38개 나라 가운데 27위, 30위, 15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고용률 자체는 올랐지만 전일제 종사자가 4% 감소한 반면 시간제 종사자는 4% 늘며 고용의 질이 악화했습니다. 여성 고용률은 지난 10년 동안 OECD 30위에서 31위에 그치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의 절반 이상은 올해 상반기 기업의 경력 위주 채용 경향이 취업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졸 청년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4%가 이같이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은 기업이 실전에 바로 투입할 인력을 원하는 것과 달리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지 않다는 입장으로 응답자의 53%가 대학 재학 중 직무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3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게 1년 전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공장 화재는 여전히 잇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건물 안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꽃이 치솟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순식간에 연쇄 폭발이 일어나면서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 배터리 폭발로 30명 넘는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당시 장면입니다. 이후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화재 책임을 놓고 여전히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열린 재판에서 박 대표 측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해 사업을 총괄하는 건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원 본부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가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가 아닌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유가족들은 참사 1주기가 다 돼가는데도 박 대표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뻔뻔스럽게 살았어요. 살았으면 산자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도리는커녕 오히려 죽은 사람한테 지금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뿐 아니라 당시 참사로 불거진 제도 개선 부분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리셀 참사 이후 화재 우려가 큰 배터리 공장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 공장은 해마다 현장 안전점검을 받게 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비상구 훈련이나 소방관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게 진짜 화재가 났을 때 도움이 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최근 경기 화성시에 있는 폐배터리 공장과 포항의 배터리 공장에서 잇따라 불이 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길이 11k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인제 양양 터널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해 2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은 4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경찰서 건물로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앞부분이 완전히 사라져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검은색 승용차 역시 부품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 양양터널을 달리던 승용차 2대가 추돌한 겁니다. 터널 옆면을 들이받고 옆으로 쓰러진 흰색 승용차를 뒤따르던 검은색 승용차가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흰색 승용차를 몰던 20대 남성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엔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SUV와 승용차가 먼저 부딪힌 뒤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와 21톤 화물차가 사고 현장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도로가 통제되면서 40분 정도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서 현관으로 난데없이 SUV 한 대가 돌진합니다. 사고 충격에 유리 출입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차를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을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최근 여러 차례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서울 대치동 골목길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고급 외제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인 남성은 고객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신주가 부서지면서 근처 일부 건물에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6월 2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